했었다. 근데 두 분 모르는 사이에요? 네? 두 분 모르는 사이에요? 아니 모르는 사이인데 그 방에 같아서 택시 탄 거 아니야? 아니. 보통 같이 타신 분 회사 일에 대해서 뭐 이렇게 카메라 때문에 지금 못 하는 건가 보다. 아 그렇지. 껄 수도 있어요. 아무튼 3년만 지켜봐 주세요. 나 분명히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될 것 같대. 아 그래? 네, 될 것 같대. 넌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느낌이 좋대요. 그죠? 느낌 나쁘지 않죠? 근데 이게 잘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컨텐츠를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아우 무궁무진하죠.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약간 옛날에 그 프로그램 그 택시 이런 것처럼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근데 나 이걸로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그 어쨌든 그냥 그 이렇게 이슈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 아이디어 하나만 드려도 돼요? 아우 좋습니다. 기사님이랑 운전 엄청 잘하시니까 네 엄청 잘하죠. 예. 가시면서 그냥 초보 운전자들 위해서 꿀팁 같은 거 오. 짧게 아 그런 것도 좋겠다 진짜. 오. 도로상에서의 나 운전 잘하는지는 어떻게 알았어요? 택시 기사님이니까. 택시 기사니까? 택시 기사라고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되게 고급진 지금 서비스 받고 있는 거 몰랐죠? 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 하시면 기사님 조회수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오, 아, 그 아이디어, 그 멘트 하나만 넣어도 끝나겠다, 진짜, 그거는. 그냥 짧게 여기 1분만 이렇게 딱 해도 이런 공동에서는 이렇게 운전. 오. 안전 운행하세요. 500m 너무 기분 내려요. 내가 대박 나면 보상할게. 우와. 나 진짜로 명함 받은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달라는 얘기 안 했는데 내릴 때 명함을 나한테 주고 갔어요. 다음에 연락하고 싶다고. 그리고 그날 저녁 때 그날이 이제 그 사람 무슨 홈쇼핑에 자기 상품 런칭하러 갔는데 나는 아침이었어요. 나랑 막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내가 막 음악도 틀어주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아침 7시에 만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녁 때 홈쇼핑 대박 났다고 고맙다고. 동기부여 강사 꼭 되라고 문자 왔어요. 아니, 답글 달았지 유튜브에다가. 조금 빨리 왔죠, 그죠? 그러게요. 네, 조금 빨리 왔죠. 내가 좀 빨라요. 그 진짜 좋은 아이디어. 이게 아니 사람들이 나도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그 운전 상식에 대해서 하는 애들이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 맞아요, 그거. 뭐 관리하고 뭐 하는 거. 그거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알면서 그러니까 잘 몰라요, 사실. 몰라. 근데 기사님이 해주시면 더 신뢰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신뢰가 이렇게 듬뿍 담긴 음성과 전문직이시니까. 전문직. 아우 부끄럽습니다. 어디야? 여긴데? 네. 하나만 조금만 맞아. 좀만 더. 네. 여기. 아니요. 안전 운행하세요. 좀만 더. 네, 조금만. 예. 자, 여기. 예, 영수증은요? 뭐예요? 이거 법카? 그러니까. 이거 대도 안 돼요. 뛰어가지? 네. 법카는 왜 교통품 기능이 없을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구독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대박. 감사합니다. 예. 와우, 대박. 봤슈? 이야, 이게 집단 지성의 힘이라고, 이게. 우와, 나 이제, 역시. 혼자서는 아무리 대가리 싸매봐야,
대박 대박. 어우 대박 대박. 컨텐츠 하나 좋아. 나 아우 나 잘할 수 있어. 주차 주차 운전 테크닉 봤죠 나. 무조건 내가 가면 빨리 가. 어우 대박 대박. 이 언니 어우 아름답기도 하지. 진짜 예쁩니다. 아우 안 보인다고 내가 막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 대박 대박. 쌍림동에서 마포. 와우 아이디어. 와우. 어디고? 어머야? 미가입 회원이야? 8,700원이 뭐야? 된 거잖아. 8,700원.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맞잖아? 8,700원. 지금 몇 시야? 1시 48분. 맞잖아? 미가입 회원은 뭐지? 와. 두시. 오 대박 대박. 배고파. 배가 고프문이다. 자동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지금 시각 3시 51분, 13시 51분, 1시 51분, 마포고요. 지금 2시 돼가고 있고, 11만 200원. 2만원을 1시간 안에 뽑으면, 지금 2시부터 3시까지만 뽑으면, 가능합니다. 2만원 뽑으면, 예, 입금 가능해요. 입금하고 빨리 저 선생님 만나러 가요, 선생님. 오 마이 티처. 뭐지? 늙으면 죽어야지. 그거 있잖아요. 선생님 책상에 올라가갖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은행 그걸 더스티 노프만 아자. 누구지 그 사람? 슬슬 졸리문이다. 우와, 대박. 깜짝이야.
여의도 들어가면 못 나와. 자, 이제 방향을 회사 쪽으로 틀어야 돼요. 방향을 회사 쪽으로 틀어야 되고, 지금 나오는 오더 중에서 회사 쪽 아닌 거는 받지 말아야 돼요. 지금은 선생님 못 만나러 갑니다. 예, 회사 쪽으로 가는 오더를 잡아야 되고, 방향을 회사 쪽으로 틀어서 가는 쪽으로. 예. 그대야 나의 눈을 봐요. 합장. 소장님 앞부분 나오신 전수희 변호사 인터뷰를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꼭 들으시고 이렇게도 방송이 가능하구나. 나도 배워야 되겠다. 거기서 아직도 진행자께서 웃음을 참지 못하시네요. 상상을 못하실 겁니다. 예.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청문회 예. 미국 지금 열리고 그 청문회에 11만 원. 참석하신 전수미 변호사신데 네. 강남 가는 거랑 딱 태우면 되는데, 여기서 심각한 얘기를 하긴 했는데 홍대에서 강남, 홍대에서 강남, 서강에서 강남, 강남 갔다가 강남에서 우리 동네 딱 하면은 딱 끝! 들어보십시오. 자, 시사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듣고 이강민 소장님도 홍대에서 강남, 홍대에서 강남. 네, 날라갔어요. 소장님 앞부분 나오신 전수희 변호사 인터뷰를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꼭 들으시고 이렇게도 방송이 가능하구나. 나도 배워야 되겠다. 거기서 아직도 진행자께서 웃음을 참지 못하시네요. 이천동 충신교회. 오케이.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이천동도 청문회. 괜찮아요. 이천동 들렸다가 아야. 그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하신 전수미 변호사신데 조금 늦게 눌렀더니 딴 사람한테 넘어가네요. 심각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이승식 의원이 너무 빵 터져. 확인하고 누르면 안 돼. 스포일러. 확인하고 눌러야 되는데, 나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고 꼭 들어보십시오. 자, 시사가 이렇게 될 수도 있네요. 스코어가 그리고 삐져요. 그걸 듣고 이강민 소장님도 다음 주에 나오실 때는 에피소드를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저 뭐 너무 진지하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는 없는데 알겠습니다. 진지한 토론도 이렇게 소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동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대통령 수행평가 정당 지지도 그리고 이슈 여러분들 생각했습니다. 자, 대통령 수행평가는 지난번보다 살짝 자동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미미한 변동인데요. 같이 재보던 이후에 2주째를 맡고 있는데 커다란 무엇을 읽어내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아직은 그 여진 또는 그 상태가 좀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긍정평가는 35.1%, 그러니까 지난주에 비해서 1.6%포인트 늘었고요. 부정평가는 61.4%, 60대를 아직 넘고 있습니다. 이세 조정 정도 되겠는데. 네, 1.0%포인트 줄었는데 그 늘고 줄은 거에 대해서 큰 의미 부여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하락이 멈췄다 그 정도 거겠네요. 예,
주가는 40대와 3시도 끝나야 지역적으로는 돼. 광주 지금 가야 전라 되네. 지역에서 좀 오르고 있다 이 정도입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은 이제 선거 직후에 하락이 멈추고 상승까지 되냐 아니면 모르겠지만 이제 모멘텀을 좀 바꾼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느냐 그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리고 정당 지지도는 지난주는 국민의힘은 그대로고 민주당이 하락했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그대로고 국민의힘이 상승했어요. 네, 국민의힘이 지난주에 비해서 2.3%포인트, 물론 오차범위 이내의 상승폭이긴 합니다만 34%로 1위.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0.1%포인트 줄어서 거의 대동소이하다라고 해야겠는데요. 29.0%입니다. 두 당의 차이는 5%포인트니까 오차범위 이내에 있긴 합니다. 그 다음이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 그리고 열린민주당, 정의당 순서인데요. 국민의힘이 전국 평균보다 자기가 좀 더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것 몇 군데 골라봤습니다. 우선 성별에서는 남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연령대에서는 만 18살에서 29살까지 이른바 30세 이하 그리고 50대와 60세 이상에서 국민의힘이 전국 평균보다 많이 얻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서울, 그리고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직업을 보니까 자영업과 농업, 임업, 어업 그리고 직업이 없다라고 응답하거나 기타 직업이라고 하시는 분들에서 국민의힘이 많았습니다. 그 여타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좀 자동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국민의힘이 역전했고 역전이 이제 2주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시까지 가야 돼요? 물론 이제 여론조사 몇 시까지 가야 돼요? 민주당이 조금 더 높은 것도 있고 정해진 시간은 없어요. 국민의힘이 조금 낮은 아니 좀 바쁜 것 같아가지고. 합쳐보면 비슷하다고 봐요. 예, 그대로 수렴하고요. 특징은 선거 전방에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이른바 깜깜이 국면 때 민주당이 잠깐 국민의당을 쳤지 다시 1위를 탈환했었으나 선거 아시다시피 선거 잠시 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세요. 현재는 진짜 이 여지는 이제 얼마 걸릴지 아마 지도부 선거에 그 이후에 이제 보여주는 양당의 모습 그래서 이제 이 지지율이 이제 엎치락뒤치락 지금도 엎치락뒤치락 한다고 봐야 됩니다. 여론조사 기법에 따라서 민주당이 조금 높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이 조금 높거나 한다는 건 실제로는 거의 이제 박빙의 여론이다. 정당 지지율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우선 이번 네. 조사 개요를 먼저 좀 말씀드리죠. 이번 한사연 4월 3주차 정기 여론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만 18살 이상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지난 16, 17일 이틀간 실시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제공한 안심번호 우선 ARS 방식 100%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6.6%고 셀 가중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나 저희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조사는 이제 혈전 논란이 한참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관련해서 2주 가까이 혈전 뉴스가 쏟아졌는데 당연히 이제 불안감을 자극했겠죠. 그래서 그 혈전 논란 관련해서 혈전 논란이 있는데 백신 접종 의향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결과를 알려주시죠. 예, 네덜란드, 덴마크 그리고 노르웨이 등에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요. 지금도 의학적으로 완전히 규명된 상태는 아닌 거죠.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논란이 있어서 백신 우리도 20세 이하는 지금 고려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서가 되면 백신 맞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자동차 사고 다발 논란이 구간입니다. 접종 의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신을 맞겠다는 사람이 59.3% 그러니까 10명 중에 약 6명꼴로 나는 그냥 맞겠다 그랬고 안 맞겠다는 16.2% 조금 좀 미뤄놓고서 상황을 보겠다는 게 약 19% 나왔습니다. 혈전 관련 논란이 결과가 나면 네. 이거는 이제 맞긴 맞겠는데 혈전 뉴스가 많으니까 좀 불안하니까 미루겠다 이런 의사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 뭘 확실히 한동안은 그래서 저희들 예측기에 조금 줄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한 달 전쯤에 이번에 순서가 됐는데도 안 맞으시면 11월 이후로 늦춰지게 됩니다.
그래도 미루시겠습니까? 이러고 한번 여쭤봤었어요. 그때 약 60%가 그럼 나 맞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 혈전 논란이 일고 나서 충분히 숙지가 된 뒤에도 조사를 해봤는데 역시 59.3%니까 미루지 않고 그냥 바로 맞겠다는 응답이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합정역에서 어떻게 할까요? 혈전 관련해서 직접 물어본 여론조사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사연의 이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직진이죠 그러면? 네. 이 차는 가서 전에 첫 번째 사연 이래요. 나는 왜 이렇게 현명한가? 2장은 나는 왜 이렇게 영리한가? 그리고 3장은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책만 쓰는가? 오디오 매거진 원라인 김어준 팟빵앱에서 만나보세요. 신이시여, 저는 키도 작고 월급도 작고 그냥 다 작습니다. 비록 못난 저이지만 짝을 만나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 여보야, 여보를 만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보야. 아니, 여보를 만나려면 어떻게 하냐고요? 야, 여보야 다운받으라고. 배우자를 만나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 여보야. 스마트폰에서 여보야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2019년 6월 9일 조국 인사청문회 당일 자정 무렵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죠. 바로 다음날 9월 7일 SBS는 단독을 하나 냅니다. 연구실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을 발견했다. 소위 표창장 총장 직인 파일에 관련한 첫 번째 보도입니다. 그런데 직인 파일은 그로부터 3일 뒤인 9월 10일 검찰이 동양대 정교수 연구실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휴게실 PC에서 발견이 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쏟아진 수많은 검찰발 조국 보도 중 저는 이 보도가 가장 이상합니다. SBS는 검찰이 3일 후 압수수색하고 나서야 확보하게 되는 직인 파일을 어떻게 그 3일 전 미리 알았을까? 검찰은 7개월 후인 1심 9차 공판에서 이 보도가 오보라고 했고 SBS 역시 오보라 인정했으나 이게 어떻게 단순 오보입니까? 미래를 예지한 거니까 오보가 아니라 예보죠. SBS가 발견했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할 정도면 확실한 소스가 있었다는 소리고 그런 소스는 검찰밖에 없죠. 그럼 남는 문제는 하나입니다. 검찰은 어떻게 3일 후에야 발견하게 될 파일을 미리 알았을까? 언론은 이 질문을 왜 안 하는 거죠?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비밀입니다. 저는 지난 한 1년 반 동안 이 조국 관련 보도 중에 이 보도가 가장 미스터리였다고. 3일 후에 지금 파일이 발견됩니다. 이게 이제 오보라고 퉁치고 넘어갔지만 당시 SBS 보도는 총장 직인 파일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확정적으로 발견했다고 보내줬어요. 상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총장 직인 파일이라고 특정해서 3번인가 4번 언급했는데 그 PC는 정경심 교수가 임의로 제출한 양호식 PC였고 거기는 총장 직인 파일이라는 게 없었고 소위 총장 직인 파일은 동양대 휴게실에서 찾았다고 해서 휴게실 PC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 휴게실 PC는 3일 후에야 압수수색을 하게 된 것이고 최근에 여기 조교가 없을 때 USB를 몰래 꽂았다는 IP를 숨겼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그 PC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지 뭔가 아니고 예지 보도거죠. 이런 정보를 줄 수 있는 것은 검찰밖에 없고 검찰이 확실하게 줬으니까 발견했다고 확정적으로 보도를 하죠. 이게 SBS 잘못이 아니에요. 검찰이 준 정보를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9개월 후에 검찰이 오보라고 말을 뺀 것이고 3일 후에 발견된 파일을 검찰이 어떻게 하느냐 목소리는 이게 정말로 이상한 건데 정말로 이상한 자동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변호인단이 여기에 돼지국밥 좋아해요? 돼지국밥? 성지가 있대요. 전방에 50km 돼지국밥 과속 성지가 있대요 여기. 진짜 그렇게 자주 왔는데. 여기 이제 들어가면 골목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그리고 쭉 들어가 사거리 지나서 또 쭉 하면 오른쪽에 조그만 가게가 하나 있는데 거기 돼지국밥이 차원이 다르답니다. 지금 찾아보세요. 합정역 돼지국밥 치면은 그 집 나와요. 나도 안 먹었어 아직. 나도. 근데 난 진짜 먹고 싶거든요. 어떻게 직진 더? 아니야 여기 안 그래도 골목으로 들어갈 때. 그래. 이게 맞아. 이걸 먹어서 이렇게 쭉 직진이야. 여기서 내려주셨죠. 네. 일단은 뒤에 차 오니까 쭉 직진하면 요 사거리 지나서 쭉 직진하면 오른쪽에 있어요. 조그매요. 근데 일식집 셰프가 신촌역에서 택시 타고 와서 혼자 먹고 포장을 해서 직원들 거 같이 싸갖고 가요. 일식집 셰프가. 차원이 다르대 나보고. 고맙습니다. 나 유동현 TV라고 유튜브 하고 있어요. 네. 일단 구독. 일단 구독. 유동현 TV. 응? 인진들도 하다. 목선이 약간 화해 목선이 나중에 들어갈게 안 되고. 집에 가야 되는데. 모두의 안전 이동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잊지 마세요. 위험도평가 지표를 조금 더 보면은 확진자 수는 지난주에 집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왼쪽으로. 저 이름이 약간 좀 1.1, 이름이 1.1로 줄긴 했는데 큰 병사는 1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닌가? 다음 골목인가? 전체 그 감염 경로 이게 진입금지네? 저번에 들어갔는데 기존의 확진자를 접촉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절반 가까이로 확 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골목인가? 많은 사람 만나서. 네, 개인 간 접촉이 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골목인가? 이 골목 아닌 것 같은데. 시설에서의 감염 경로가 2%대였는데 이 골목은 아닌데. 이 느낌 아니야. 요양시설에서 먼저 저 골목인가? 아닌데.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네. 그리고 거기는 주기적으로 검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망 확률 우회전이 가능했었어. 일방통행이 아니었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그 원자력 망원도 기준에 안 맞다면 돼. 굳이 반대할 건 안 돼. 없다라고 망원도 가. 코를 수로되었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선해동 동신빌라 남쪽에서 북쪽으로. 제목을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이건 뭐라고 했냐면 세 가지 전제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반대를 한다기보다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그걸 공유하고 그리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잠시 후 그리고 우회전입니다. 과잉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그렇게 세 가지 조건이 마련된다면 조건부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그냥 굳이 반대 안 해 이렇게 제목을 뽑아버리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이 세 가지 조건을 계속해서 일본에게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정의당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럼요? 네, 국민의힘 비대위원들이
세븐일레븐 있는 데서 그런 것 같아요. 500m 앞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봅시다. 우회전입니다. 아주 있을 만한 데가 아니었어. 맞는 것 같아. 수도권을 가져가려면 맞는 것 같아. 느낌 맞는 것 같아. 아닌가? 관련된 세력이 있는 거야. 하여튼 요 오른쪽 부분이에요. 와, 내부적으로 이런 말들이 나오고 언젠간 먹고 말 거야. 투자는 세력주의는 주영 현재 비대대표가 포함돼서 선생님이나 올까? 주영 원내대표 이름이 나오고 멀어. 합정. 아유, 갈만하지. 신도림에서 갈만해. 올만해. 네, 그리고 최성해 동양대전 총장이 아, 근데 선생님이 야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석유 손칼국수 집이 멋있어 보이네. 선생님이 음식을 좀 가려드려야 돼. 300m 앞 우회전. 오늘은 오리 먹을 겁니다. 오리. 이어서 여의도 우회전입니다. 조원이라는 곳에서 선생님하고 오리를 먹을 거예요. 오리. 불포화 지방산.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뼈 칼국수 진선미 같다. 의원이 위원장을 배고파. 맡고 세계에는 의원들뿐만 아니라 망원동 지자 갔다가 재단, 민간 전문가들이 11만 5천 원. 망원동 가면 12만 원. 2시 반엔 떠나야 되는데. 다룰 것이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부세 기준을 조정한다든가 그런 세부 조정을 할 걸로 보입니다. 이건 이제 특위가 이제 지금 막 설치됐으니까 앞으로 저희가 이 특위위원장 진선미를 모시고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21분 걸리네요, 여기서. 국토부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한 조사인데요. 다주택자가 21분 중과세를 걸려요. 피하기 위해서 저거 법인 진짜 등기로 세제도청이 딱 지방 맞는데. 사들인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244건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에서 이제 부동산 거래 분석 기획단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이런 사례들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파트가 뭐 몇 채 있는데 다주택자는 이제 중과세가 되잖아요. 이걸 피하려고 회사 이름으로 다주택집들이 입맛들이 까칠하니까 개인 택지 들어오는 데는 이렇게 또 모르겠어요. 별로인 것 같아요. 기회가 이렇게 된 김에 개인 택시 할 때 옛날처럼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질 않아가지고 싼 것만 찾아요. 좀. 500원만 올라도 짜증을 낸답니다. 올릴 건 올려야지. 장사하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지. 응? 지만 싸게 먹으려고. 안 되죠.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성공하면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성공한 이후에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카카오티 어서 오세요. 기사님과 손님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망원동 꼭 가세요.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안전운행을 위해 장차석 손님은 안전띠를 착용해 주세요.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장미 냄새가 난다. 꽃향기가 나는데요. 꽃향기 향수 뿌려서 그런 거고요. 아, 그래요? 로즈향 맞죠? 아닌가요? 뿌리자예요. 후리지야. 향수 이름이 뿌리자예요. 후리지야. 방향제인데 후리지야. 색깔도 이상해. 이 녀석. 그럴까봐 깜짝이야. 내가 캐라셀 네일 준비했지. 갈라지고 두꺼워진 후리지아도 향이 되게 좋더라고요. 노란색 꽃. 예. 지금 오늘 아침에도 라디오에서 후리지아 얘기 나왔는데 뭔 날인가? 48개국 손발톱 많이 나오죠. 지배자. 아, 그래요? 네네. 2주 후 갈라진 손발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잠시 후 병원에 갈 때 후리지아를 권유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예, 이게 향이 좋다고. 요즘 꿈 못 갖고 가잖아, 병원에. 못 가져가죠.
문제 가지고서 새벽에 안녕하십니까. 체크가 쉽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중에서 10시부터 하나 짚어볼게요. 이게 시간 역순으로 가장 최근이니까 어제 중일 호텔 호텔에 걸려있던데 한국경제 백신에 무너지는 뉴욕타임즈 사치스러운 여유를 부렸다. 이제 외신에서 우리가 사치스러운 여유를 불어서 백신을 못했기 때문에 경제가 무너진다 이런 논조인 거죠. 당연히 이런 기사가 나오면 뉴욕타임즈를 보실 거 아닙니까? 보셨죠? 교통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안전 운행하세요. 저도 봤는데 굉장히 선정적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기사 뉴욕타임스 기사 원문의 제목은 이제 일본, 한국, 호주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다루었다는 얘기가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느리게 진행되느냐 이런 이제 제목으로 이제 이거는 그 기사가 구성되어 있고요. 한국, 호주, 뉴질랜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백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전문 기사의 내용은 사실 뭐 일본 얘기하고 있기도 해요. 일본이 지금 특히 이제 문제니까요. 근데 한국과 뭐 관련된 얘기를 굳이 간다면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제 한국이 백신이 이제 일단 이 접종이 늦은 이유가 기본적으로 감염률도 낮고 그다음에 사망률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신을 처음에 우리가 빨리 도입하는 나라들은 그게 상당히 이제 심각했었잖아요. 사망률 뉴스에서 이게 지적했듯이. 그러니까 이제 백신의 안정성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손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유동현 TV라는 유튜브를 얼마 전에 시작을 했어요. 네. 한 시작한 지 한 3주 됐고 본격적으로 한 지 한 열흘 좀 넘었거든요. 네. 구독자가 지금 76명이에요. 네? 네? 76명? 무슨 콘텐츠로 하시는데요? 아, 택시 얘기예요. 아, 택시예요? 네. 75명. 아, 한 명 늘었네. 좋아. 좀 전에 내리신 분이 구독 눌러주셨어요. 좀 눌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지금도 찍히고 있다는 거. 앞에 손님 탈 때 카메라를 이렇게 돌렸어요. 이렇게 돌렸다가 손님 타시면서 돌렸어요. 목소리는 나오고 도와주십시오. 목적지 부근입니다. 45살 먹고 꿈이 생겨가지고 지금 한껏 부풀어 올라 있어요. 꿈이란 걸 이제 처음 찾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손님도 꿈을 빨리 찾으세요. 너무 행복합니다. 3년 뒤에 저는 동기부여 강사를 하는 게 목표예요. 동기부여 강사. 역경을 치고 나름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지금. 아주 밑바닥이에요 지금. 근데 우뚝 설 겁니다 이제 택시로. 우뚝 서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난해 우리나라는 이제 성장률 후퇴가 덥다 보니까 올해도 성장률이 마음 먹은 거 그거 지금 저 장난 아니에요 저 지금. 손님 어떻게 느낌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 요즘 손님한테 좋은 소리 되게 많이 들어요. 뭐 느낌이 나쁘진 않은가 봐요 사람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강사 같대. 소리가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그 말도 택시하면서 처음 들었고. 에너지가 넘친다고 그러고. 그거는 정말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 딕션. 저 발음 되게 세는데. 이 볼펜을 이제 입에 물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시한 나라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올해 회복이 안 되는 미국을 제외하고 그 손님 타시는 것도 오늘 다 올라갈 거예요. 지금 콩으로 지금 아침 5시부터 지금 찍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요? 그래서 손님 시간대가 이제 아마 하면 제가 뭐 모르겠어요. 이제
보통은 손님이랑 하다가 이렇게 얘기가 잘 되면 그걸 이렇게 꼭지를 따가지고 이렇게 따로 지금 이제 그렇게 올릴 생각이에요. 이렇게 뭐 어떤 좋은 만남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리고 오늘 와 진짜 야 여긴데? 오우 쏘리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100원 깎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응원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아 이제 슬슬 방향을 회사로 그냥 틀어야 되겠어요. 3시 도착. 여유있게 선생님 학교 앞에 10분 전에 도착해서 설레임으로 야 오늘 그 꽃향기 나시는 손님 마지막 손님 아우 감사합니다. 자 이제 김어준은 꺼져. 좋아. 김어준은 미안하지만 꺼져. 네. 플로우. 아우 이제 퇴근 오늘 좀 빠릅니다. 죄송합니다. 세 곡만 듣고 나는 이제 아니 세 곡만 한 두어 곡 듣고 난 책 읽어야 돼. 그지? 맞아. 책 읽어야 되는데 오 시간이 짧어. 시간이 짧다고. 책 읽을 시간이 별로 없어. 3시 2분 도착. 30분 중에 한 곡 듣고 바로 독서 들어갑니다. 바로 독서 들어가요. 벌써 나와요 이거. 가자. 어제 여기 화장실 갔던 데네. 자주 오네요 합정. 서영은 그래 이걸로 하자 오늘은. 119,800원 12,000원을 손해봅니다 오늘. 예. 그냥 12,000원 기꺼이 손해봅니다. 계란 먹어야 되는데.
이용자 수를 기반으로 넷플릭스는 2020년에만 20조 원이 넘는 콘텐츠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 스트리밍 경쟁을 통한 2021년도 전망을 보면 넷플릭스와 디즈니의 양강구도가 가장 주목되는 상황이다. 넷플릭스의 CEO 헤이스팅스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경쟁자로 누구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넷플릭스가 유료 가입자 6천만 명을 모으는데 12년이 걸렸는데 디즈니는 6개월 만에 달성했다. 강력한 경쟁자다라고 대답했다. 스트리밍 서비스는 대세다. 우리 생활 자체가 스트리밍으로 변화할지도 모른다. 코로나로 인해 하객들을 초대할 수 없게 되자 스트리밍 서비스로 비대면 결혼식을 치렀다는 기사도 나온다. 앞으로는 이런 식의 결혼식이 일반화될 수도 있다. 코로나는 분명 극복될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 생활에서 변화한 부분 중 어떤 것은 원래대로 돌아가겠지만 어떤 것은 되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트리밍 서비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은 이미 스트리밍 서비스에 익숙해졌으며 다양하게 활용하기 시작했다. 튜브 디스니 리베뉴스 바이세그먼트 자료 출처 www.cnbc.com 뉴스레터부터 유튜브 채널까지 구독 채널의 정착. 언제부터인가 뉴스레터 서비스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한 발 더 나아가 뉴스레터를 유료로 운영하는 곳도 생겨났다. 이 같은 변화의 맥락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구독 서비스의 활성화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주변을 둘러보자. 당장 유튜브부터 채널 구독이 일상화됐다. 넷플릭스와 웨이브, TV 등 스트리밍 서비스는 물론 밀리의 화제처럼 채널 구독하는 것도 자연스럽다.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구독 서비스도 있고 그림 구독 서비스를 통해 정기적으로 그림을 구독하며 감상할 수도 있다. 뇌제철 농산물만 얻을 수 있도록 농산물 프로그램을 구독하기도 하고 한 구독도 있다. 마켓컬리나 스페송 같은 경우도 회원제 멤버십으로 구독을 할 경우 알아서 내게 필요한 물건들을 추천해준다. 구독 서비스의 활성화는 우리의 일상문화가 소유 중심에서 접속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직접 소유하는 것보다 필요할 때 접속해서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효율적이다. 물론 접속을 통한 수요 해결이 가능하려면 다양한 수요의 접속을 해소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그리고 새벽 배송처럼 말이다. 언급한 대로 스트리밍 기반으로의 전환이 대세인 점을 고려하면 구독 서비스는 벨리에서에서 달걀을 먹을 수가 있을까요? 계란을 먹을 수가 있을까요? 있다면 누구나 언제든 필요에 따라 접속해서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익숙해져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달걀을 까서 먹는 게 가능해요. 정보를 가진 사람들의 집합체다. 이 집합체는 수익 모델 관점에서 무척 위험하다. 광고주들은 만나고 싶은 타깃 지금 대중적으로 만나기 힘들었다. 매스미디어를 통해 다소 흡퍼짐하게 접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타깃들과 소통을 타깃 집단을 골라내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예를 들어 20대 후반 직장 여성을 타깃으로 하는 책을 홍보하고 싶다면 타깃 구독자가 많은 채널을 찾아 공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구독 모델 관점에서 보면 유튜브 플랫폼의 효과적인 기반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비디오와 음악 서비스를 비롯해 큰 장수와 페이스북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구독료 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수백만 명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2019년 미국인들의 1인당 구독 서비스 지출 비용이 $640라고 보도했다. 이는 전년 대비 7%포인트 증가한 격수다. 디지털 구독자만의 성공한 뉴욕타임스 사례. 사실 뉴욕타임스야말로 구독 서비스 확산의 수혜자다. 현재 신문업계는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인데 뉴욕타임스는 2020년에 들어와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0년 8월 맥킨지 컨설팅은 뉴욕타임스의 CEO 마크 홈스를 인터뷰한 리포트를 발표했다. 이 리포트에서 맥킨지는 홈슨이 재직했던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의 주요 수치를 공개하면서 긍정적 성과가 많았다고 평가했다. 홈슨은 디지털 퍼스트 전략을 통해 170만 된 올드 미디어를 성공적으로 디지털 전환하고 리더십 있는 매체로 변화시켰다는 게 맥킨지의 평가다. 표시에 의하면 뉴욕타임스를 디지털로만 구독하는 고객이 2012년에는 36%였는데 2020년에는 87%에 이른다. 디지털 구독자의 수익 비중도 2012년 14%였는데 현재는 48%로 절반이나 된다. 3분에다가 잘 담궈놔야 돼요. 달걀을 찌개서 안 빠집니다. 표시 자료 출처 맥킨시 앤 컴퍼니. 홈슨이 디지털 분야에서 이런 성과를 얻기까지 다양한 실험과 구조 조정 등 뼈를 닦는 노력이 뒷받침됐다. 2014년에는 내부의 주요 멤버별로 테이블을 꾸려 6개월간 전문가 신증 인터뷰 및 연구를 통해 혁신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수용자의 재발견과 디지털 전략 수익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혁신 보고서는 워낙 많이 알려졌기에 이 세계에서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겠다. 다만 한 가지 특기 사항은 이전까지 뉴욕타임스는 고객을 리더로 불렀는데 이 혁신 보고서에서는 오류한수로 표준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이후 최근 확인해본 뉴욕타임스 홈페이지 내 서비스 응원 페이지에서 그 표현은 다시 의자로 바뀌었다. 과도한 의미 표현일지도 모르지만 필자가 해석하기엔 뉴욕타임스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이용자 접점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 꾸준히 개선되었음을 방증하는 사례로 보인다. 더불어 전통 매체로서 흔히 리더십으로 불리던 무거운 정체성의 뉴욕타임스가 아닌 디지털을 효율적으로 접목하면서 좀 더 넓고 유연한 정체성을 확보한 뉴욕타임스로 거듭난 것으로도 이해가 된다. 디지털 표준의 또 다른 방법, 구독. 뉴욕타임스의 성공 사례는 미디어 업계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물론 일부에서는 세계적으로 이른다 높은 뉴욕타임스여서 구독 기반 확장이 가능했지 아무나 그렇게 되기는 힘들다는 냉소와 부정적 지적도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자구책을 강구하던 미디어 업계에 좋은 힌트가 됐고 다양한 벤치마킹이 일어나고 있다. 새로운 구독 모델 실험 가운데 연합국 전략이라고 부를 만한 건들림도 있다. 경제 매체인 블룸버그와 스포츠 전문 매체인 DSLTV 최근에 건들림 상품을 내놓았다. 이렇게 각기 다른 국내 매체가 연합하는 이유는 구독자 혜택 때문이다. 구독자의 관심을 끌려면 눈에 띄는 혜택을 줘야 하는데 매체 하나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볼거리가 많은 연합군을 만들어서 구독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전략이다. 이런 시도들이 얼마나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여기서 고무적인 것은 공급자 중심의 관점을 탈피하고 이용자 중심으로 전략을 짜고 실행한다는 점이다. 이런 연합은 뉴스 매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애플과 아마존이 협력한 사례도 있다. 사실 애플과 아마존은 시장에서 경쟁자 관계이다. 애플 TV 플러스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직접적인 경쟁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아마존의 AI 스티커 알렉사의 애플 뮤직을 탑재하고 애플 TV 플러스에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입점시켜서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국내에서도 KT가 넷플릭스와 손잡고 구독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국내 지상파 방송들도 SKT와 손잡고 웨이브 서비스를 출범시켰다. CJEN과 JTBC는 TV를 앞세워 협업하고 있다. 다만 2020년 현재 넷플릭스의 고출을 막기에는 국내 OTT 전선이 아직 공산적이고 약할 편이다. 2021년 연결 역량을 주목하라. 현재 이색 과정을 통해 빅뱅 주민 미디어 산업계에 변화해서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할까? 이것이 유튜브를 포함한 2021년 미디어 지평도를 변화시킬 것이다. 첫 번째, 스트리밍, 음악과 영상 등 미디어 서비스들이 인터넷 상륙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언제 어디서든 접속해서 음악과 영상을 이용할 수 있다. 지금도 영상 영역에서 국내외 다수 업체들이 찔찔 먹고 싶다. 아우. 두 번째, 구독 경쟁, 미디어 이거 영역 계란이라고. 다양한 영역에 걸쳐 수익화하는 구독 경제가 확대되고 있다. 세 번째, 이용자 우선 정책. 어떤 미디어 서비스는 이용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더불어 이용자와 함께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시간을 연결하는 스트리밍, 필요를 연결하는 구독 경제, 그리고 사람을 연결하는 커뮤니티 구조. 이 세 가지의 개념을 묶어서 하나의 키워드로 종합한다면 바로 연결 역량이란 단어로 정리해볼 수 있다는데 필자의 주장이다. 2021년은 연결 역량이 온라인 서비스의 승패를 정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생각해보자. 크리에이터는 채널 개설과 함께 콘텐츠를 제시하고 그에 따라 구독자가 증가하면서 성공한다. 그 채널의 지속성은 구독자와의 소통 기반이 하나의 커뮤니티로 간단하게 인식되는 지역과 맞물려 있다. 크리에이터의 입장에서 보면 나의 구독자들이 나를 지탱하는 근간이다라는 논제는 너무나 당연하다. 이 길을 호소하는 전통 매체들이 돌파구를 모색할 때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고민을 대입해보면 어떨까? 두 집단의 고민은 한마디로 어떻게 하나?
이용자 기반을 창출하고 유지하고 강화할 것인가와 맞닿아있다. 결국 미디어의 생존 전략도 연결 역량에 달려있는 것이다. 연결 역량은 비단 미디어의 고민에 우상된 개념이 아니다. 모든 이용자 개개인이 연결 역량에 대해 고민할 수 있다. 자신의 정체성이 나는 어느 회사의 누구입니다라는 명함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닌 내가 어떤 커뮤니티에 속해 있는지 나는 어떤 구독 리스트를 갖고 있는지가 나를 설명하는 주요 토대가 될 것이라 본다. 내가 어디와 그리고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나를 설명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될 것이다. 내가 가진 연결 역량에 따라 나의 영향력이 정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국내 OTT 서비스들도 구독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트렌드 예측 및 유튜브의 진화와 기대 짧은 영상과 커머스의 결합 유튜브는 이 시장도 장악한다. 온라인 플랫폼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하지만 이런 변화 혹은 진화는 쉬운 작업이 아니다. 무수히 많은 소셜미디어 서비스들이 탄생해서 플랫폼이 되고자 했지만 성공하는 서비스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에서 유튜브는 운이 좋은 서비스이다. 그런데 처음 기획된 유튜브와 현재의 유튜브는 많은 차이를 갖고 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서비스가 어떻게 기획되었으며 무엇 때문에 현재의 서비스 형태를 갖고 가게 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를 통해 2021년의 유튜브는 어떤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자. 유튜브의 초창기 움직이는 표적 온라인 플랫폼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유튜브는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된 온라인 플랫폼들도 대부분 탄생한 지 10여년 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각 플랫폼들의 투비 모습을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서비스가 맞나 싶을 만큼 낯선 모습을 하고 있다. 낯설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변화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이유는 우리 눈에 보이는 디자인이 아닌 플랫폼의 작동 방식이나 알고리즘의 변화 때문일 것이다. 페이스북이 2006년에 뉴스피드를 도입하면서 찬란의 다른 이용자의 포스트를 올리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만일 페이스북이 그 포스트들을 맞춤형으로 보여주는 알고리즘도 꾸준히 다듬고 발전시키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중독성이 높은 플랫폼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전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사용하는 서비스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변화 혹은 진화는 쉬운 작업이 아니다. 무수히 많은 소셜미디어 서비스들이 탄생해서 플랫폼이 되고자 했지만 성공하는 서비스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플랫폼으로 성장한 기업들도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무리한 변화를 시도하다가 서비스를 접는 경우가 자주 일어난다. 특히 스타트업이 만들어낸 서비스일 경우 투자자의 일부와 사용자들의 일부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가 힘들다. 그것은 마치 달리는 말 위에서 움직이는 표적의 팔을 쏘는 것만큼이나 까다로운 작업이다. 그렇게 봤을 때 유튜브는 무척 운이 좋은 케이스에 해당한다. 서비스가 인기를 끌기 시작한 초기에 구글이라는 테크 대기업의 인수되어 수익 창출에 대한 큰 부담 없이 막대한 자금과 기술 지원으로 글로벌 서비스에 맞는 인프라를 갖추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달리는 말이 아닌 구글이라는 든든한 바위 위에서 표적을 맞추면 되었다. 하지만 유튜브가 겨냥한 표적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 실제 또한 모독했다. 사람들은 1세기 동안 TV와 음악이라는 매체를 통해 프로덕션 영상을 보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일반인들이 찍은 비디오를 본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낯선 행위였다. 유튜브 설립자 스티브 챈과 테드 펄리는 설립 초기에 주소 강사절의 가족들이 모여서 찍은 비디오를 나중에 공유하려니 적절한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유튜브를 만들기로 했다는 탄생 설화를 여기하고 다녔다. 물론 많은 출리군뱅이 기업들의 탄생 설화가 사실이 아닌 듯 유튜브의 기원도 사실이 아니다. 즉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쉽게 이해시키고 기억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서비스를 처음 준비할 때만 해도 유튜브는 데이트 3대를 구사하는 영상 프로필을 올리는 사이트로 기획되었다. 자체 기획 이후가 시장에서 거의 반응이 없었던 반면 무료로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다는 소문에 다양한 영상이 올라오고 링크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재빨리 사업을 전환했다. 추수 감사절 파티 영상 공유라는 탄생 설화는 유튜브의 부끄러운 과거를 지우기 위한 방법으로 PR 업체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챔과 펄리의 탄생 설화 속에 드러난 유튜브의 기능이었다. 그들은 일반인들이 개인적으로 찍은 비디오를 공유하는 용도를 생각했다. 하지만 2020년에 유튜브는 수백만 명의 구독자들을 거느린 텔레 유튜버가 프로덕션 수준의 고품질 영상을 제작해서 정기적으로 업로드하거나 라이브 방송하는 세상이다. 설립자들이 처음 생각했던 의도와는 너무 차이가 많은 모습이다. 유튜브 초기는 인터넷 동영상의 시대가 어떤 모습일지 가늠하며 여러 가능성을 가져가던 시기였다. 넷플릭스가 우편으로 DVD 대여 사업을 하면서도 본격적으로 인터넷 스트리밍을 통한 영화 꿈을 꿈꾸며 서비스명을 넷플릭스로 정하고 줄곧 목표를 향해 달려왔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바이럴 영상의 탄생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이 찍은 영상이라고 해도 그중에 재미있고 관심을 끄는 영상이 등장하게 마련이다. 어떤 면에서 유튜브의 초기 성공은 TV가 깔아놓은 카테고리의 덕을 봤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아메리카 홈스트 홈 비디오다. AFV는 1989년에 집계된 미국 ABC 방송국의 일회성 특집 프로그램이었다. 1980년대에 이르러 미국의 가정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노는 모습이나 가족 파티 파일을 VHS 비디오 카메라로 찍는 일이 보편화되었다. 영상들 중에는 상상도 못할 우스운 장면들이 많았다. 홈 비디오에는 방송국이나 프로덕션 회사에서 기괴한 영상이 흉내내기 힘든 흉내내지 않은 재미가 있었다. ABC 방송국은 시청자들로부터 재미있는 영상을 제공받아 추수 감사절 특집 프로그램으로 방송했는데 이것이 히트를 치면서 주간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었다. AFV는 1990년 2월부터 유튜브가 보편화되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까지 큰 인기를 끈 가족목 오락 프로그램으로 공고한 입지를 누렸다. 코미디와 강세계시 진행하던 1990년대 AFV는 나중에 유튜브가 없던 시절에 유튜브라는 별명이 붙었을 만큼 일반인이 제작한 영상이 대중화되는 초기 모델을 제공했다. 90년대 유튜브였던 아메리카 홈스트 홈 비디오 눈치 빠른 독자는 이 대목에서 유튜브 설립자들이 왜 추수 감사절 영상을 가족과 공유하려 했다는 탄생 설화를 만들어냈는지 감 잡았을 것이다. 유튜브는 2005년 설립 당시만 해도 일반인들이 촬영한 영상을 업로드, 공유하는 서비스였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한 모델은 AFV였다. 이는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말 없는 마차라고 불렸던 상황을 연상시킨다. 새로운 매체 도구가 등장했지만 아직 그 성격을 정확하게 규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당시 대중에게 익숙한 매체 도구의 개념을 사용해서 이해하는 방식이다. 물론 지금의 유튜브는 인기 가수가 신곡을 발표하는 채널이니 MTV라 부를 수도 있고 뉴스를 볼 수 있으니 지상파 방송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각 나라 정부의 중요한 발표를 준비하는 공공 채널의 역할도 하는 등 다양한 모습을 갖게 되었다. 왼쪽 유튜버 시계 방향으로 살리다 내 손가락을 눌러서 드라마 뒷목 치과에 다녀온 베이비 재채 기사는 한답하지만 2005년의 유튜브는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AFV였을 뿐이다. 1990년대를 기억하는 세대들은 AFV는 90년대 유튜브라고 할 만큼 AFV는 일반인이 제작한 영상이 대중화되는 초기 모델을 제공했다. 유튜브 설립 초기에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바이럴이 일어난 영상들은 생활 속에 끊임없는 장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살리가 내 손가락을 눌러서는 55초, 드라마 뒷목은 5초, 재채 기사는 한답은 18초, 치과에 다녀온 베이비는 1분 58초로 대부분 짧고 일상 속에서 우연히 찍은 영상들이다. 왼쪽 유튜버 시계 방향으로 키보드 고양이 앤드 오브지 월드 오다가펄 초콜릿 이에 바이럴 영상들 중에 5초짜리 드라마 뒷부분 일본 방송에 등장한 장면을 편집한 것으로 바이미나 틱톡 같은 축복 영상 플랫폼에도 잘 맞았을 것하다. 이처럼 초기 유튜브는 훗날 하나의 독립된 카테고리로 급화 발전하게 될 영상들이 구분 없이 모여있었다. 이 영상들 중에는 비록 저렴한 장비와 부족한 솜씨이기는 해도 인기를 넘기에 두고 기획된 영상들도 있었다. 가령 단순하고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재미있는 영상 연출이 돋보이는 키보드 고양이는 지금이라면 틱톡에서 인기를 끌었을 영상이다. 앤드 오브지 월드는 WBF8이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리듬시킨 작품이므로 재미있는 말솜씨와 어설픈 애니메이션의 조합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폭발시켰다. 그 외에도 초콜릿, 오가마펄 같은 바이럴 영상들 역시 의도적으로 기획된 것으로 이곳 유튜브가 어떤 방향으로 진화, 발전할지 보여주는 좋은 예다. 8. 원퍼터블 줄임말 유튜브의 방향을 바꾼 2012년 재미있는 영상을 모아두기만 했던 유튜브가 본격적으로 미래 전략을 설계, 적용하기 시작한 것은 2012년부터다. 근대 4월에 유튜브 라이브를 론칭하면서 스포츠 게임이나 콘서트 같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됐고 5월에는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빌려서 볼 수 있는 렌탈 사업
사업을 10원에는 1억 달러를 들여 스타미 운영 브랜드와 파트너를 맺으며 오리지널 채널을 선보였다. 물론 유튜브는 2009년에 이미 대형 미디어 사이트 빅밴드와의 합작을 통해 이보다는 뮤직 비디오 서비스를 설립하고 유튜브를 통해 뮤지션들의 신곡을 선보이는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2011년에 순차적으로 런칭한 서비스들은 유튜브가 단순한 영상 저장소에서 벗어나 미디어 기업으로서 새로운 자리매김을 하려던 시도로 볼 수 있다. 2011년 새로운 시도들의 공통점은 유튜브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전통적인 미디어 모델들을 거듭했다는 점이다. 물론 현재까지 계속되는 서비스들이라는 점에서 지금의 유튜브를 형성하는 요소들이면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영상 렌탈과 라이브, 오리지널 영상 등이 유튜브의 정체성을 결정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굳이 비유하자면 아직 자아가 형성되지 못한 청소년기의 시도에 가깝다. 유튜브가 지금 우리가 아는 모습으로 거듭나게 된 때는 2012년이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기 위해 잠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2010년 인공지능 전문가인 프로그래머 기용 샬로가 구글에 합류해서 유튜브 알고리즘을 만들기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유튜브는 에디터들이 직접 영상을 선별해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영상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영상 추천 엔진을 개발하기로 한 것이다. 추천 엔진 개발 과정에서 샬로 팀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특정 영상의 조회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상의 시청 시간이라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길이의 두 영상이 있는데 하나는 조회수가 많지만 시청 시간이 짧은 반면 다른 하나는 조회수는 적어도 끝까지 본 사람들이 많았다. 이 경우 후자의 영상이 더 중요한데 그 이유는 시청자들을 몰입시키기 때문이다. 이들은 나치성 영상을 클릭한 시청자들에 비해 만족감이 훨씬 더 높았다. 구글에서 유튜브 영상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한 기용 샬로. 유튜브 영상 개척. 잠시만 해서 유튜브에서 특정 영상이 바이럴되면 각종 채널에서 그 영상의 썸네일을 내세워서 클릭을 유도하는 일이 아주 흔했다. 사용자들은 무수히 많은 썸네일 중에서 어떤 것이 진짜 영상인지 알 수 없어 닫히는 대로 클릭했다. 그 과정에서 썸네일에 사고 화면을 내걸고 납치질을 하는 가짜 영상, 전문 유튜버의 코멘트 영상들이 조회수를 긁어모았다. 그런데 조회수를 추천 기준으로 삼는 알고리즘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해서 가짜 영상을 상단에 노출하곤 했다. 이 사실을 발견한 개발팀은 업로드하는 영상을 추천하는 알고리즘의 시청 시간이라는 요소를 반영했다. 새롭게 알고리즘이 바뀐 날짜가 2012년 3월 15일인데 당시 유튜버들은 이날을 아이즈 오브 마지구라고 불렀다. 인기 유튜브 영상들의 고달과 조회수가 20% 가까이 폭락하면서 광고 수익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로마 달력에서 3월 15일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흔히 줄리어스 시저가 살해된 날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흔히 장사를 하던 유튜버들은 분노했지만 일반 시청자들에게는 희소식이었고 무엇보다 유튜브의 유일한 조치였다. 2달 만에 유튜브의 평균 시청 시간이 4배나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 변화가 유튜브의 중요한 이유는 영상이 길수록 광고를 삽입할 수 있는 곳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5초짜리 드라마 팁입니다. 18초짜리 재채기하는 단가의 광고를 넣는 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20분짜리 영상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특히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영상에 몰입하는 시청자라면 광고가 나와도 영상을 떠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이런 알고리즘 변화가 도입된 이후로 현재까지 유튜브의 평균 시청 시간은 꾸준히 상승했다. 몰입력이 강한 영상의 고달률을 높이려던 목표와 광고 수입이라는 이익을 일치했기 때문에 유튜브가 계속해서 시청 시간 늘리기를 추구하는 건 당연했다. 게다가 처음에 반발했던 유튜버들도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영상이 길수록 중간 광고를 많이 넣을 수 있고 몰입된 시청자들이 영상을 잘 떠나지 않아 자신에게 돌아오는 광고 수입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2019년 프리서치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유튜브 상위 25만 개 채널의 평균 영상 길이는 13분이 넘는다. 물론 평균이 그렇다는 것이고 30분짜리 영상도 쉽게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유튜브 초창기의 바이럴 영상 중 가장 길었던 댄스의 지막 6분이었던 것에 비하면 확연하게 달라진 셈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광고라는 유튜브의 비즈니스 모델이 존재한다. 유튜브가 떠난 자리를 차지한 축복 서비스들. 물리학의 자연은 진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때문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로 알려진 이 문장의 의미는 자연은 빈 공간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물질로라도 그 공간을 채운다는 것이다. 2012년 3월에 유튜브가 알고리즘을 바꾸면서 길이가 길고 능력 있는 영상에 고달과 추천 가산점이 붙었다. 광고 수익이 목표인 인기 유튜버와 채널들은 일제히 긴 영상으로 옮겨갔다. 그러자 짧은 영상 시장에 공백이 발생했다. 그 틈을 놓칠 새가 바인이 뛰어들었다. 바인이 만들어진 것은 2012년 6월로 유튜브의 시청 시간이 크게 증가한 직후였다. 고작 7초를 넘지 않는 굵고의 짧은 영상으로 차별화한 바인은 서비스를 런칭하기도 전에 트위터에 인수되었다. 2013년 초에 바인은 서비스를 공식 런칭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2년 만인 2015년 12월에는 활성 사용자가 영역을 돌파하는 기업을 포기했다. 이렇게 큰 인기를 끌던 바인은 시작한 지 4년 만인 2017년 2월에 서비스를 중단했다. 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짧은 영상 시장의 붐 때문이었다. 뮤직온이 2014년 여름에 출시되어 10대들 사이에 큰 사랑을 받았다. 2012년에 페이스북에 인수된 인스타그램은 2013년에 15초짜리 짧은 영상을 공유하는 기능을 선보였고 2016년 말에는 스냅챗 스토리 기능을 그대로 가져온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출시했다. 짧은 영상 시장의 대격돌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바인이 실패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11. 바로 수익화의 어려움이었다. 우선 바인은 극도로 짧은 6초짜리 영상을 지나치게 오랫동안 고수했다.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짧게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몇 초짜리 임팩트 강한 영상을 뽑아내려면 완벽한 순간을 포착하거나 편집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 재미있는 10분짜리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것보다 재미있는 6초짜리 바인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잡아먹는다. 그런 노력의 결과물인 6초짜리 영상에는 광고를 붙일 만한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바인은 다양한 길이의 영상을 시도하면서 수익화를 실험해야 했지만 한 전문가의 말을 빌면 네트워크 효과를 내면서 초고속 성장을 하는 스타트업들이 종종 그렇듯 수익화보다 성장에 집중했다. 바인은 시장의 다른 서비스들이 밀려들면서 더 이상 성장이 힘들어지자 서비스를 지속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 즉, 중국의 바이트댄스에 인수되어 지금은 틱톡으로 바뀌었다. 11. 유튜브가 짧은 영상 시장을 버리고 이동한 것과 같은 이유다. 6초라는 극도로 짧은 영상으로 인기를 끌었던 바인은 4년 만에 서비스를 종료했다. 전에 다른 수익 모델. 2020년 초 유튜브는 짧은 동영상 서비스 기능인 출시를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고 9월 중순에 인도 시장에서 런칭했다. 유튜브의 새로운 서비스 12. 다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의 동영상 공유에 틱톡이 대항마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13. 유튜브 출시는 틱톡과 똑같이 최대 15초 길이의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다. 전형적인 따라하기 상품이다. 2012년에 유튜브는 짧은 영상물 시장을 포기했는데 또 2020년에는 틱톡을 고스란히 뺏겨서 복귀했을다. 그 이유는 유튜브가 하지 못한 짧은 영상의 수익 모델을 틱톡이 찾아냈기 때문이다. 12. 별도의 앱이 아닌 유튜브 앱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별개의 서비스라기보다는 기능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13. 유튜브가 왜 인도 시장에서 먼저 공개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틱톡이 중국 외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던 시장이 인도인데 최근 중국과의 국경 분쟁 등으로 인도에서 서비스가 금지됐다. 틱톡의 인기와 시장 규모 그리고 금지된 시점을 고려할 때 틱톡의 경쟁 서비스라면 인도는 제일 먼저 노려하는 시장이었다. 인도와 더불어 파키스탄도 틱톡을 금지시켰다. 중국에서 인기 있는 추가액과 전통적인 미국화 앱이 부족 비교. 앞서 설명한 것처럼 유튜브가 짧은 영상을 버리고 긴 영상으로 관심을 옮긴 것은 유튜브의 가장 핵심적인 수익 모델이 광고이기 때문이다. 구글은 2008년 더블 클릭을 인수한 후 온라인에서 광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고 유튜브에서도 광고 모델이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익 모델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짧은 영상에서는 구글의 광고 모델은 가치가 떨어진다. 구글이 이런 결론을 내린 배경에는 미국 시장의 문화가 중요한 요인일 수도 있다. 미국은 각 앱의 영역과 기능이 철저하게 나눠져 있고 전자 상거래가 아마존처럼 별도 서비스로 독립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 시장은 미국과 전혀 달라서 여러 기능을 한 곳에서 추행하는 슈퍼앱이 보편화된 시장이다. 더 나아가 그 슈퍼앱 내에서 미니 프로그램이 돌아가며 다른 기업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보편적 수익 모델들이 활발하게 시도되기도 한다.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의 바이트댄스는 틱톡이 중국 버전인 더윈에서 이런 다양한 실험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더윈은 전형적인 슈퍼앱으로서 가장 쇼핑몰 미니 프로그램을 장착하고 브랜드가 소비자와 직접 만날 수 있는 브랜드 존을 갖추었다. 또한 사용자가 즐겨보는 비디오를 기반으로 한 제품 추천 기능까지 제공한다. 더윈은 어디까지가 동영상 플랫폼이고 어디까지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지 구분하기 힘들 만큼 최적화된 미디어 커머스를 자랑한다. 이런 뛰어난 기능은 중국 버전인 더윈에서만 사용되고 틱톡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올해 트럼프 행정부가 틱톡에 대해 미국 내 사용금지 행정 명령을 내렸고 그로 인해 촉발된 틱톡 드라마에서 오라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 경쟁을 벌였지만 더욱 간절하게 지분 참여를 원한 기업은 월마트였다. 월마트는 아마존에 비해 매출 규모가 월등하게 앞서지만 온라인 상거래에서 비춰져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었다. 월마트로서는 더윈과 같은 동영상 기반 전자 상거래가 젊은 고객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시작. 해당 정보는 2020년 10월 중순을 기준으로 한 정보다. 틱톡의 인수전은 다양한 변수로 최종 결론이 언제 날지 아직 미정이다. 유튜브가 지난 9월 인도 시장에서 특선을 보인 서비스 조직. 구글은 이미 안드로이드라는 모바일 플랫폼과 유튜브라는 최고 인기의 동영상 앱을 구축한 바람에 더윈의 모델을 다른 기업들이 선점하게 만들기 만무하다. 게다가 트럼프의 대중 무역 전쟁과 인도 중국의 분쟁 과정에서 바이트댄스의 해외 시장 전략이 주춤하고 있으니 이 시점이 유튜브로서는 빈 공간을 점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밖에 없다. 물론 유튜브가 당장 더윈과 같은 동영상 기반 전자 상거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단계까지 가려면 먼저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고 무엇보다 이 서비스가 대중적인 인기를 끄는 것이 우선이다. 지금 하지만 승산은 충분하다. 미국 시장만 보면 유튜브의 월간 사용자는 1억 명이 넘는다. 틱톡 사용자는 3,700만 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인기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숫자와 그들의 할로워 규모는 틱톡이 슬래퍼 비교도 안 되게 거대하다. 그들을 성공적으로 출시에 밀치킬 수만 있다면 유튜브가 2012년 미국 안에 있었던 짧은 영상물 시장의 재진출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유튜브에게 2020년은 미국과 인도라는 거대한 시장을 노리던 바이트댄스의 성장에 제동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바이트댄스가 확인해준 플랫폼 운영과 수익 모델을 통해 짧은 영상물 시장에 재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에서 행운의 해였다. 물론 미국 기업의 틱톡 인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틱톡이 미국 내 사업은 계속될 것이다. 문제는 첨단 기술의 해외 판매를 금지한 중국의 입법으로 틱톡의 시크릿 수수인 AI 기반 추천 알고리즘이 미국 법인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라는 점이다. 최악의 경우 틱톡은 미국 시장에서 사고되고 튜즈와 대결해야 할지 모른다. 이 또한 유튜브에게 절호의 기회다. 친구 트럼프 이후에 미국 정책들이 되게 그러듯 미국 기업의 틱톡 인수 문제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글을 쓰는 현재 오라클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인수기업으로 선정되었지만 대통령 선거와 대표 시기에 정신이 팔릴 대답권이 결정을 미루고 있어 이 문제는 단축된 채 공중에 굴든 상황이다. 강제 매각은 비한듯 하지만 바이든 정권으로 바뀌더라도 미국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틱톡이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유튜브의 쇼츠는 아직 미국 시장에 풀리지 않았고 틱톡이 트럼프의 제재를 받느라 몸을 살리는 동안 이번에는 트릴러라는 짧은 동영상 서비스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실상 틱톡이 미국 버전이라 할 수 있는 트릴러는 아직까지는 유튜브나 틱톡과는 비교하기 힘들지만 지금이 미국 시장에서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한다. 트릴러는 틱톡 스타인 잘 및 다른 이유에게 자사의 플랫폼에 영상을 올리게 하는 등 본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이 시장 다툼에서 어느 쪽이 승자로 결정날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사실은 짧은 동영상 시장을 틱톡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에 틱톡이 아니라도 다른 기업들이 그 빈 공간을 채우게 될 영상 시장의 주요 영역이라는 사실이다. 친구, 게다가 그들이 소셜미디어 진출 시도의 역사는 실패 사례로 가득하다. 친구, 게다가 그렇게 일가 생긴다면 근래 들어 기존의 크리에이터에게 팔로워가 몰리면서 새로운 크리에이터가 진입폭이 풍부해졌다는 평가를 받는 유튜브에서는 추측 플랫폼에서 새로운 크리에이터 생태계를 실험해볼 수도 있다. 논의 중계 또 시장 전략 유튜브는 민족이만 되고 지구가 없는 땅이었던 온라인 영상 시장은 15년이 지나면서 윤곽이 제법 뚜렷해졌다. 그 윤곽은 첫째, 플랫폼 위에서 사용자와 크리에이터의 행동과 서로에 대한 데이터다. 둘째,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운영 전략과 수익 모델이다. 그리고 긴 영상과 짧은 영상이라는 두 영역은 각각 유튜브의 광고 모델과 바이트댄스의 전자 상거래 모델의 성공으로 비즈니스 모델까지 충분히 거침된 셈이다. 우리 템과 에이버리 시거는 전자 상거래의 미래는 비디오 퍼스트라는 기사를 통해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짧은 동영상이 전자 상거래에 얼마나 최적화되어 있는지 소개한다. 17. 농장과 과수원에서 농부가 라이브로 방송하면서 시청자들에게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모습, 인플루언서가 15초 동안 10개의 서로 다른 옷을 선보이며 판매하는 모습, 사람들에게 구매 충동을 일으키는 제품의 언박싱 비디오에 연결된 구매 링크, 음식 조리법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관련 제품을 파는 모습 등이 그런 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새로 선보인 추세의 인기가 충분히 무를 뒀다고 생각할 시점에 유튜브가 꺼낸 무기이고 얼마나 미국 시장에서 틱톡을 통해 선보이게 될 서비스인 것이다. 하지만 그 성공 여부를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2021년이 바로 그런 한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17. 컴퓨터 에브리세벌 비디오 퍼스트 퓨처 에커머스 앤드리슨 플로이즈 HTTP 케이스 A16 2019 12 공고 비디오 퍼스트 에커머스 전자 상거래에 적합한 짧은 영상들 유튜브 트렌드 커넥트 어빌리티 2021 유튜브 트렌드 투어드 8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공간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함께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공간 사람들은 이제 유튜브 유니버스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를 대표하는 8개의 키워드를 소개한다. 2021년에 유튜브 키워드를 뽑으면서 우리는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유튜브라는 디지털 세계에서 발견했다. 온라인이라는 공간은 더 이상 제약이 아니다. 오히려 다양한 연결 탑식들이 시도되고 있었다. 2021년은 더욱 확장된 디지털 시대를 맞게 될 것이고 그 중심에는 유튜브가 있을 것이다. 2021 유튜브 트렌드 키워드즈 공개 키워드 1 이제크 패러다임의 재설정 한이 새롭게 잘 수도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대다. 팬데믹으로 인해 디지털 혁신의 가속 변화가 더 빨리 돌아간다. 관점의 변화가 오늘은 치고이기도 한다. 초연결 시대임에도 역설적으로 폐쇄 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을 바탕으로 2021년에는 이제껏 우리가 기존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희미해지고 새로운 창문화와 기술이 급속히 그 자리를 채워나갈 것이다. 주린이 불임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았는지 요즘 유튜브를 보면 많은 개인 방송들이 재테크와 주식에 대해 가능하다. 영혼까지 플러모집을 사고 고맙대니 운동이라고 이런 부재질 정도로 주식을 흔히 이를 통해 상승을 꿈꾼다. 주식과 재테크가 모두의 일상이 되고지 2020년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기술가된 주식을 테슬라와 중이었다. 이들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심상치 않다. 마치 각각 시대의 새로운 산업이 떠오르는 것처럼 현재 이들이 새로운 산업을 견인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기업들이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꿔가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 자동차 시장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의 주가는 양적 완화와 맞물려 주식시장에서 깜짝 놀랄만한 상승 곡선을 그려냈다. 그만큼 이 기업에 기대를 하고 미래를 주목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테슬라 자동차를 탄 운전자의 소감이 이 열풍을 대변한다. 아이폰을 처음 사용했을 때의 충격이 1이라면 테슬라 자동차를 처음 탔을 때의 충격은 100이다. 테슬라 주가 상승 그래프 자료 출처 스테디스터 지금까지 기술과 디자인을 언급할 때 아이폰을 예로 들었다면 앞으로는 그 자리가 테슬라로 대체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이다. 테슬라 회사의 주가는 출렁일 수 있지만 적어도 자동차 시장을 새롭게 정의한 것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대세가 될 것이라는데 이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화상회의 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주계 실적은 2020년 2분기에 전년 대비 355% 증가한 6.7억 달러의 매출을 보였다. 영업이익률도 28% 증가한 상황이다. 온라인 화상회의 하자는 말과 우리 주말래 라는 말이 같은 의미의 정도로 주는 조직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위해 씌웠다. 이제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되면 회의와 미팅을 고집하지 않는다. 재택근무 시에도 업무 생산성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발표가 나오기도 했다. 조금 바뀌어버린 우리의 생활 방식을 가능하게 해주는 화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기에 그만큼의 가치가 오른 것이다. 보면 문학계의 패러다임 구조 전장이 새롭게 정립되고 있다. 2021년에는 새로운 공식의 온라인 라이브 문학이 우리의 문화 생활을 채울 것이다. 사람들과 대면할 수 없다 보니 생소한 무관중 공연이나 녹화 방송으로 현장감이 떨어지는 상황. 하지만 기술 전목을 통해 사회 우리 문화를 바꿔가고 있다. BTS의 한방송과 SN의 유형들을 보자 공연 방식을 새롭게 모색하는 실험은 물론 프로신이 떴다가 대파가는 예능 방송에서 화상 채팅 솔루션을 활용하는 사례도 정착되고 있다. 나훈아쇼에는 세계 각지의 개인을 포함해 국내외 다양한 대형제 시청자 선임으로 화상 라이브로 공연을 보며 플롯했다. BTS의 한방송은 코로나19로 잠정연기된 월드투어를 대신한 온라인 무료 라이브 콘서트이다. 90분간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공식 접속자 수는 70이나 콘서트 수익은 260억 원이나 되었다. 공연 직후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는 한방송 리액션 영상들이 대거 업로드되었다. SNS에서는 비용들 일부러 슈퍼인 공방신기, 슈퍼주니어 등이 2주간 온라인 콘서트를 열었다. 공식 접속자만 12만 3천 명이었다. 이러한 온라인 콘서트는 최첨단 AR 기술과 수십만 명의 공식 접속 기술 등이 뒷받침되어 진행될 수 있었다. 새로운 공연 문화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이다. 유네스코에서 매일 실시간으로 표시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학교 운영 상황. 패러다임의 재설정은 일부 어느 데만 구현된 현상이 아니다. 등교와 대면 출석을 기본으로 했던 전통 교육은 팬데믹 이후 교육의 연속성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대면 비대면은 방법론의 차이일 뿐이라는 각성을 하게 됐다. 비대면 환경에서도 화상 채팅 솔루션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는 장면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물론 과도기적 훈련은 불가피하다. 출결 권리와 조합 무엇보다 직접 소통에 대한 답답함이 누적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른 보완적 노력으로 주는 최근 클래스 코중이라는 수업 관리 도구를 담아한 서비스를 내놓기도 했다. 생존의 문제가 걸린 미세 시다보니 일부는 당장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책에 대한 갈증과 조언을 던지기도 한다. 원칙은 중장기적인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이럴 때는 결국 적절한 타협책으로 빠르게 실행착오를 덮고 교훈을 얻기를 권하기도 한다. 미디어 또한 새롭게 리셋되고 있다. 유튜브는 그 자체로 커다란 미디어가 되어 다양한 콘텐츠와 미팅의 거점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듯 팬데믹은 사회 문화 전반에 리셋을 요구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디지털 혁신을 통해 가속화될 전망이다. 보기, 키워드 2, 스트리밍 실시간이라는 상품. 웬만한 것들은 이제 실시간으로 흘러다닌다. 마치 상하수도 시스템의 수도꼭지를 연결하면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듯이 음악과 영상이 흐르는 네트워크에 언제든 실시간으로 접속하면 원하는 대로 소비할 수 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저장하지 않는다. 접속하면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스트리밍 시장은 상품의 구성도 바꾸었다. 좋은 음악이나 영화를 평생 소장하기 위해 구입한다는 개념은 점점 사라진다. 나만의 관심 리스트에 넣어두고 언제든 재생해서 즐기면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스트리밍 서비스에 접속해 음악을 틀어놓고 생활한다. 음악의 종류도 원하는 대로 수십만 곡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 뉴욕타임스에서 TV 편성표가 빠지고 넷플릭스는 글로벌 안방극장의 위치를 차지했다. 넷플릭스 이용이 후추하자 제품의 인터넷 방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화질을 낮추자는 논의가 국가 단위로 제기될 정도다. 스트리밍 시대의 전환은 이미 시작되고 있지만 더욱 본격적으로 가속화될 것이다. 스트리밍과 함께 연결되는 것이 라이브 방송이다. 실시간 라이브 방송은 커뮤니케이션을 극대화시킨다. 댓글창을 보며 소통하던 당시에 아이비들 텔레비전을 기억하는지 그때까지는 방송에서 실시간 소통의 장면이 생겨나고 어색함이 많았다면 이제는 쉽게 접할 수 있는 풍경이 되었다. 많은 유튜버들이 구독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정기적인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 실시간 소통은 커뮤니케이션의 신뢰도를 높여주기에 앞으로 더욱 확장될 전망이다. 스트리밍 시장은 커머스 시장의 형태도 바꿔놓았다. 스트리밍 기반의 라이브 방송은 TV 콘텐츠에서 온라인으로 넘어왔다. 이제 누구나 자신의 제품을 직접 방송하면서 판매할 수 있다. 아마존은 진작부터 오프라인 비디오를 통해 이용자와의 거리를 가장 좁히고 스마트 서비스의 성장 폭대를 넓혔다. 네이버도 실시간 나방으로 커머스를 견인하고 있다. 물론 유튜브 또한 라이브 커머스를 겨냥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 중이다. 이곳은 방송을 기다려서 봐야 하는 시대가 저물었다. 뉴욕타임즈는 2020년 8월 30일자를 뜨고 신문에서 TV 편성표를 뺐다. 공상, 키워드 3, 서브스크립션 내 입맛대로 구독 검색. 당신이 구독 중인 서비스를 리스트업해보라. 생각보다 다양하고 많아서 놀랄 것이다. 적어도 구독 서비스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실감할 것이다. 소유의 종말과 접속의 시대를 직접 만지듯 느끼게 해주는 매개체가 바로 구독 서비스다. 심지어 미국에서 3을 게임을 구독 서비스로 탈바꿈시킨 하드 어필러. 다 인기를 얻고 있다. 월 $30를 내고 구독하면 6달 동안 범인을 추리할 수 있는 퀴즈가 담긴 상자를 매달 보내주는 시기다. 놀이 문화가 구독 모델을 만나 꽃을 피웠습니다. 언젠가부터 이메일 마케팅 것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정보에 관련 정제된 정보를 구독하고 싶은 욕구를 낳았다. 이미 오프라인 잡지 시장이 몰락한 상황에서 그 대안으로 자신의 취향에 맞는 뉴스레터를 구독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유튜브 구독 모델과 결합하면서 더욱 확장될 전망이다. 구독 행위는 그 사람의 성격과 성향을 드러내주는데 젊은 층에서는 자신의 유튜브 구독 리스트가 사생활처럼 공개하게 꺼내지는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다. 일부에선 벌써 구독 피로감을 거론하기도 하지만 아직은 탑산세가 지속되는 구독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기대를 엿보는 이가 더 많아 보인다. 한투어 킬러 홈페이지 공사 키워드 3 알고리즘 답답 알고리즘 유튜브 알고리즘이 나를 여기로 이끌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어느 방송국 연예 정보 프로그램의 작가가 유튜브 트렌드 2027을 보고 전화로 던진 질문이다. 이 말은 실제로 유튜브 댓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표현으로 자신의 유튜브에서 생각도 못했던 독특한 콘텐츠를 접했을 때 이런 반응이 많이 나온다. 유튜브에서 추천해주는 콘텐츠는 개인마다 모두 다르다. 알고리즘 때문이다. 유튜브를 통해 이용자들과 만나고 싶은 창작자 혹은 마케터 입장에서는 이러한 유튜브의 추천 방식, 즉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를 알아 운영 성과를 올리기 좋다. 크리에이터들은 유튜브 추천을 위해 콘텐츠 자체는 물론 썸네일과 설명글을 포함해 제작과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유튜브 알고리즘 입맛에 맞추려 노력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친적 존재 같은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알고리즘의 행동성 및 객관성과 편향성에 대한 논란은 2021년에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소셜 딜레마가 지속적으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유튜브 앱 증여 출시대 기업 출로는 추천 작업에서 내가 작업한 알고리즘이 사회의 공격을 더 심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공격하는 사람들을 찾아주는데 매우 효과적이고 알고리즘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것을 추천하는 게 셈이라고 흥분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유튜브가 알고리즘을 통해 오락적 재미가 있거나 관심가는 정보를 추천해주는 즉 서비스 만족도 제도를 위해 쓰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실제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다수의 플랫폼들은 그런 긍정적 취지와 역할을 답변하고 있다. 하지만 반론을 제기하는 이들은 사회적 위협을 경고하고 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캐시온은 위탁에서 이렇게 말한다. 알고리즘은 코드의 내재한 의견이라고 본다. 전혀 객관적이지 않다. 그 플랫폼과 기업의 산업적 성공에 추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알고리즘은 사람들을 플랫폼에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며 그 일은 결과적으로 해당 플랫폼 기업과 더 나아가 광고주에게 공모하는 것이란 주장이다. 트위터에서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보다 6배가량 더 빨리 확산된다는 MIT 연구 결과도 언급된다. 알고리즘의 객관성과 편향성을 둘러싼 논란도 뜨거워지고 있다. 기계적 편집을 수행 중인 쿠플의 뉴스 서비스를 둘러싼 논쟁들이 그 사례이기도 하다. 최근 한국 언론재단의 오세훈 박사가 쓴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저널리즘의 역할에 대한 분석이란 논문에 몇 가지 구체적 예시가 나온다. 구글에서 의사와 가교사를 검색하면 의사는 남성이 다수, 가교사는 여성이 절대 다수로 제시된다. 증거. 편향의 예시다. 그냥 편향이 아니다. 기술의 작동하고 학습 데이터에 따른 결과물이 편향성을 드러낸 사례다. 구글과 에어비앤비에서도 빈 이름처럼 보이면 예약이 취소되거나 비용이 높게 책정되는 등 작동화된 결과물에서 인종 편향이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도 담겨있다. 네이버의 어느 언론사의 단독 국정 보도가 세계의 꼭지로 게시됐다. 그런데 이를 빌려서 하나의 종합 기사로 전송한 다른 언론사의 기사가
인터넷 대표 기사로 먼저 노출이 되며 정작 특정 보도를 했던 기사는 하단의 목록으로 처리된 사례가 나온다. 네이버는 뉴스 검색에 클러스터링 기술을 적용 중인데 이는 기사 본문의 통계속 분석을 통해 기사가 기사도를 자동으로 측정하고 분류해 기사끼리 묶어내는 기술이다. 기사의 중요도라는 개념을 자신들이 측정 가능한 기사도만으로 측정해 자동으로 배열한 결과다. 유튜브의 인기 동영상 페이지와 추천 콘텐츠 중에서도 알고리즘을 통해 상업적 이해관계를 우선하거나 편향성이 의심되는 사례가 자주 발언되고 있다. 영향력이 큰 플랫폼으로서 사회적 운영 책임이 강하게 요구되는 대목이다. 구글에서 의사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검색 이미지를 보고 키워드 인터랙티브 어피 뭐든지 3방향 퇴근하면서 집에 연락해 조명을 켜고 것이 청소를 하고 피자를 주문해두고 미래한 푸드포네이션 서비스를 설명하는 영상에 단골로 나오는 장면들이다. 이런 영상이 인기를 끌고 놀라운 순간을 만드는 이유는 뭘까? 물건으로만 생각했던 것들이 사람과 직접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듯 기술적으로는 이미 불가능의 경계선이 무너졌고 상상하는 웬만한 것들이 생활 속에 포함되고 있다. AI 스피커와 대화하는 건 이미 익숙한 풍경이다. 사람들은 스피커를 통해 날씨를 확인하고 음악을 듣고 물건을 주문한다. 스피커가 많이 삐게임은 물론 어떤 시간을 타겨주다 보니 어찌 보면 묵묵한 경자보다 더 살가운 친구가 될 수도 있을 듯하다. TV의 대표는 뭐가 한다. 스마트 TV에 유튜브만 연결해도 주사기로 돌리던 TV는 확 달라진다. 다른데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바로 상방향 소음과 통기성을 인터넷 혹은 블루투스로 보이는 소음과 가까이 있다. 스마트폰과 아이패드에 익숙해진 아이에겐 손으로 만져도 가능하지 않는 TV 화면은 진국하게 느껴질 수 있다. 상방향성의 거리다. 전통 매체와 유튜브를 비교할 때 바로 이 상방향성의 차이가 쉽게 감지된다. 한 발 더 나아가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비교해보면 어떨까? 요즘 유튜브 이용자들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볼 때 화면을 두 번 터치해서 10초씩 빨리 재생시키거나 뒤로 되다보면서 본다. 또 아래에 추천 영상을 스크롤하며 훑어보기도 하고 댓글 펼쳐보기도 동시에 해낸다. 서비스 플랫폼 또한 상방향성을 고려한 UI를 갖추고 있다. 반면 넷플릭스는 TV를 마치 동영상 탐구처럼 수많은 콘텐츠로 확장시키고 랭킹 및 장르를 조정을 해주지만 상방향성 측면에서 유튜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요즘 TV 프로그램에서도 이러한 상방향성을 강의하기 위해 크로스 플랫폼 시도가 늘고 있다. 2020년 어림을 강타한 햇빛이 물든 고함이 의사소리는 글록명과 함께 넘침을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 채팅창으로 시청자들에게 아이디어를 공개 결정했다. 이러한 상방향성에 대한 고려는 앞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점차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그 상방향성의 한 방면은 늘 유튜브가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짤문혜님과 슈퍼월드의 라이브 방송 공유 키워드 커뮤니티 여전히 삐리삐리 유튜브 세상의 한쪽 동네에서 꾸준히 이어지는 놀이문화가 바로 단모다. 단모는 반말 고대 조종말이다. 반말로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종의 커뮤니티 문화다. 커뮤니티는 온라인 카페처럼 공통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형성되거나 소셜미디어 사내 친구 혹은 팔로워 등 기존의 지인 네트워크 기반에서 연결망이 확장되며 형성되는 게 동기다. 반면 유튜브는 콘텐츠를 매개로 구독자 기반이 형성되면서 커뮤니티로 진화되어 갔다. 일부 이용자들은 유튜브를 영상 플랫폼으로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도구 즉 소통의 무대로 생각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반모 현상 또한 그런 측면을 엿보게 한다. 커뮤니티는 90년대 다음 카페 서비스이고 오프라인에서 중요하게 여겨졌다. 2021년을 앞두고 이 키워드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팬데믹으로 운영하게 감지되는 문화적 현상의 하나로 소속감의 번역 세우기가 전망되기 때문이다. 코로나가 좀 단점해주는 한번 문제자라는 흔한 인상말에서 문제의 의미를 짚어보자. 이때는 시대의 커뮤니티는 어떻게 진화할까? 요즘은 각자 줌을 켜놓고 맥주나 와인을 훌쩍이며 수다를 떠는 세계화가 팬이다. 따로 꼭 아직 있는 것이다. 여전히 사람들은 함께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한다.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커뮤니티를 통한 공동체 문화에 대한 소문은 매우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로 드러나고 있다. 유튜브에서는 크리에이터들이 구독자들에게 애칭을 붙여서 불러주는 것이 유행이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상대방이 인정하는 존재라는 의미다. 박미선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미선 인파서울의 구독자들에게 응원이라는 애칭을 만들어주었다. 여러분이 아니라 의원들이다. 김춘수의 꽃처럼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의미 없는 몸짓이지만 이름을 불러준 후에는 꽃이 된 것이다. 애칭은 구독자들로 하여금 커뮤니티의 소속감을 느끼게 해준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명제를 상기시키지 않고 사람들은 떨어져 있을수록 더욱 커뮤니티를 원하며 함께 하고 싶어한다. 커뮤니티는 갈수록 그리고 좀더 중요성이 커질 것이다. 유튜브에 올라온 반복 모임 공지 미선 인파서울 유튜브 커뮤니티 페이지 공지 키워드 질 플러스 진실의 힘 2020년 하반기에 꾸준히 이어진 유튜브에서의 뒷광고 논란 단순히 일부 유튜버들을 질타하고 그치는 문제가 아니었다. 상대적으로 다시 한번 친구 이슈를 제기하는 중요한 친구판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헛재지는 편이기도 하다. 뒷광고 논란을 다시 한번 짚어보자. 뒷광고 콘텐츠란 광고주에게 배달을 받았는데도 그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콘텐츠를 일컫는다. 연예인을 포함해 다수의 유명 유튜버들이 내돈내산이라고 말하며 리뷰한 제품이 실제로는 광고와 협찬이었음이 드러나면서 사과 횡령이 이뤄졌다. 반면 광고를 업데이트하게 제재하거나 솔직히 밝히며 광고를 유튜버들은 오히려 신뢰를 못하며 돈을 얻었다. 사실 파워블로 넘어가면 카페에서의 공동문에 등을 둘러싼 논란은 이미 있었다. 유튜브의 플랫폼 파워가 터지면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 그 속에서 다시 한번 무사한 폭력을 치르고 있는 셈이다. 언론사들의 기사성 광고와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카페의 폭탄 등을 둘러싼 태국의 논란이 다시금 제기되는 것도 그 연장선에 놓인 문제가 되겠다. 뒷광고가 아직 유튜브 응원처럼 사용되고 있지만 사실 상대적으로 볼 때 신뢰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세계를 상징하는 키워드로도 볼 수 있다. 진정성과 신뢰 없이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어렵다. 공탈 키워드 탈 커넥티비티 연결 역량의 시대 2021년의 주요 키워드를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연결 역량 한 단어를 제안하고 싶다. 그렇다면 연결 역량이란 무엇일까? 연결 역량은 되는 섭외와 비대면 섭외를 만들어내고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상관없이 연결 역량이 연결 기반에서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대한 주도적인 힘을 지칭한다. 쉽게 얘기하자면 필요한 누구 혹은 어떤 자원을 연결해서 목적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힘을 뜻한다. 얼핏 생각하면 아날로그 시대의 어버방이나 루비스트처럼 많은 인맥들과 긴밀하게 교류하고 설득할 수 있는 네트워킹 타워로 기대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연결 역량은 다르다. 디지털 기반을 어우르며 오히려 디지털 기반이 더 중점적인 요소이다. 우리는 현재 통일 시대가 아니라 접속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이때 어떤 사람의 연결 역량은 접속과 통일 거리를 필요에 따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가가 연관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단순히 누구를 얼마나 많이 잘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원하는 대상을 적절한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그래서 원하는 가치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관건인 것이다. 소셜미디어에서의 친구 맺기와 팔로워 관계를 살펴보자. 사람들은 관계 이론에 따라 150명 정도의 친구가 실제 친구라고 한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5,000명의 친구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실제로 페이스북에서 영향력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5,000명의 친구도 모자라 정기적으로 퇴진 정리를 하기도 한다. 이렇게 구독자 혹은 친구, 팔로워들과 얼마나 넓고 깊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따라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매체 타워를 갖게 되기도 한다. 연결 역량이 뛰어난 사람은 타워를 갖게 되고 돈을 번다는 것이 온라인의 새로운 명제가 되고 있다. 연결 역량은 앞서 이야기한 그리고 필자가 이 책에서 이야기할 여러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 유튜브의 구독 자체가 자신과 타인의 연결을 늘려가는 것이고 음악이나 영화의 구독 목록 또한 서비스와 연결을 공고하게 만드는 일이 되었다. 라이브 방송은 어떠한가? 실시간으로 연결된 사람들과 소통하며 제품을 판매하는 문화가 커지고 있다. 이때 판매 역량이 좋으려면 선제적인 연결 역량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는가? 본인이